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하다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1회를 녹화를 했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지금 결혼 12년 차에 모스크바 거주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 권태기 중인 부부입니다. 권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보기 위해 시간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생활상에 있었던 꿀팁이나 정보 같은 거 함께 나누려고 방송을 기획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녹화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갑자기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주재 발령이라든지 유학 준비로라든지, 그 오자마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써야 되는 것들, 물론 돈 이런 것들, 현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제재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활이 바뀐 게 있어요. 최신 정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글은 오자마자 필요한 어플,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어플 다 쓰잖아요. 네. 꼭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뭐 하는 거 지금? 저 권태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아무튼 왜 어색하게 바로 오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생활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권태기 씨가 잘 압니다. 자, 공항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어플이 뭘까요? 얀덱스 택시요. 얀덱스 택시예요. 얀덱스 택시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건가요? 비슷한데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카카오 택시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러시아 말을 몰라도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언어로도 영어 언어 설정이 가능한데 영어도 간단해요. 굉장히 쓰기가 편합니다. 그게 뭐야? 카카오 택시도 편하겠지. 카카오 택시를 안 써봐서 카카오 택시를 안 써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니까. 모스크바에서 얀덱스 택시를 썼을 때 어떤 면이 편하고 좋았고 유용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러시아 택시, 러시아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스크바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게 4km를 가는데, 겨울에 4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걸어서 가면은 진작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순간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택시를 부르고 내가 도착지까지 설정된 금액이 떠요. 그러면은 시간과 관계없이 그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막혀도 택시 요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얀덱스 택시가 이제 콜 부를 때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 거다 그러면은 경로가 나와요. 경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대 불렀을 때 피크 타임은 조금 더 번개 표시라는 게 떠서 좀 더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붙는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 예상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픽스예요. 픽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설정한 거리만큼 가는 데 있어서 차가 밀리거나 2시간, 3시간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10분 일찍 도착했어. 그 시간제가 아니라 내 가기로 했던 그 설정된 목적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나왔던 금액이 픽스가 돼서 우리나라는 메닥이라고 하잖아요. 메닥이? 그거 기준으로 정체되는 거 상관없이 또 시간 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서 계속 플러스 되는데 초조해지는데, 그게 여긴 없어요. 오래 걸려도 내가 이 가격에 가기로 했으니까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그리고
카드 등록을 해놓으시면 카드에서 알아서 결제가 나가요. 오자마자 현지 카드를 못 쓰잖아요. yandex 택시를 설치를 하고, 지불, 할 때 캐시로 설정을 해놓고, 잔돈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00루블짜리 몇 장, 500루블짜리 몇 장, 100루블짜리 몇 장, 그렇게 휴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스름 돈을 잘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1000루블이 있는데, 택시를 탔는데 600루블 구간이다. 근데 1000루블을 주면은 400루블을 안 주려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루블, 100루블 이렇게 챙겨오면은 600루블만 주고 나머지는 팁으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잔돈을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원래 제재만 아니면 사실 외국 카드가 등록이 돼요. 근데 지금 제재로 인해서 새로운 생활들을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항에 오시자마자 맞아요. 한국 카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스위프트 제재를 맡겼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내가 러시아 카드를 발급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 달러나 루블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루블이 있으면 루블 내시면 되는데 루블을 좀 잔돈, 소액으로 좀 갖고 오시면 좋고 만약에 루블을 준비를 못했고 달러나 다른 외화를 갖고 왔다, 유로를 갖고 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공항 환전소 비싸더라도 일단 100달러라도 바꾸세요. 잔돈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셔서 최대한 소액권으로 루블을 준비하셔서 택시를 타시면 되는데 택시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세레메체보 국제공항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거든요. 거기서 모스크바 이내에 거주하시는 곳 대부분 어딜 가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2, 3만 원. 2, 3만 원 안에 가요. 아무리 멀리 가도. 왜냐면 러시아에 오시는 유학생분들이나 주재원분들이 결국 가시는 주거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 잔돈을 루블로 갖고 오시면 좋죠. 루블이 만약 없다? 그럼 환전 조금이라도 그냥 환전 수수료 생각하면 솔직히 100달러 정도는 큰 차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쓰시는 게 나아요. 집에는 가야 되니까.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루블 많이 팔던데. 그러니까 개인 거래지. 그거는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루블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 팁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정보지. 그래서 저희 권태기라서 조금 말 한마디로 예민하고 좀 싸워요. 사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이들을 동반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은 yandex 택시를 부를 때 꼭 카시트가 체크를 한 택시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금이랑 그리고 아이가 몇 명인지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옵션에 체크사항이 있어요. 차 사이즈를 또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차 소형, 중형, 대형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스트렉스 같이 멀티밴 네.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내렸는데 4인 가족이야. 짐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차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 또 옵션에 있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차량을 카시트가 있는 차로 부르겠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격이 당연히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항에서 내려서 호객 행위로 이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 호객 당하면 호구됩니다. 아니야. 호객으로 이제 이렇게 택시 타자고. 우리도 그때 벤 타봤지만 되게 친절한 할아버지 만났었잖아. 근데 그거는 거의 우연이지.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yandex 택시가 나요. 10에 8, 9는 호구당한대요. yandex 택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픽스예요. 흥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경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차 안에서 어떤 말을 더 이상 러시아말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그걸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사님이 알아서 가서 딱 내려줘요. 위험하지도 않고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엄마들이 등교 시간에 아이를 못 데려다 줄 경우에 택시만 태워서 아이를 등교시킬 정도로 되게 안전해요. 보호자 없이. 이 경로 정해진 대로 내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탈이 없어요. 돌아가는 것도 없고 돈 더 받게 되면 픽스니까 빨리 데려다주고 내려주는 게 최고야. 그 기사님은 억지로 뺑뺑 돌고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리고 내리고 다음 사람 호출을 받아서 빨리 가시는 게 남는 장사거든요. 기사님 입장에서. 그쵸? 아니, 두 번째 유용한 어플도 뭐가 있을까요? yandex 맵이요.
맵. 네, 지도. 제가 엄청난 길치잖아요. 아시다시피. 정말 속이 알려줘도 물어가고, 보여줘도 따지는 엄청난 길치거든요. 근데 구글 맵이 있는데, 얀데스 맵을 쓰면 더 좋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스크바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은데, 한국하고 비슷한 점은 아파트 모양은 다른데 컨트롤 CV로 똑같은 아파트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이 이제 스퀘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걷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동네마다. 맞아요. 네. 게임 맵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게임 캐릭터야. 방금 이 건물 지나간 것 같은데 이 건물이 또 나타났어. 근데 동서남북이 저처럼 절대 좌표가 없는 사람들은 걔가 얘랑 다른 점 못 찾는 거예요. 지도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되는 건물이 없어. 다 똑같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근데 남편은 되게 길을 잘 찾는데, 그런 경우에, 아파트 똑같은 애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유용한? 얀덱스 맵, 구글 맵으로도 뭐 똑같은데, 네. 구글 맵하고 얀덱스 맵의 차이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에서 이제 집을 빌렸다? 집을 이제 숙박하는 데를 빌렸다고 했을 때, 이제 한국도 뭐 동마다 이제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러시아 아파트는 출입구가 단위가 1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이게 조금 아파트의 다른 개념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안에 102동, 103동 이렇게 멀리서 봐도 건물에 동이 써있잖아요. 러시아는 건물 외벽에 동이 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갔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본 게임. 출입구를 찾아야 돼. 출입구 넘버링이 외부에 이렇게 이쁘게 써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좌표를 찍으면서 가서 이게 뭐지 봐야 되잖아요. 네, 지도를 확대해보면은 그 건물의 출입구 번호가 출입구 위치랑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글 맵하고 다르게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모스크바에는 대단지는 엄청 커요. 그거를 다 출입구를 찾는다는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아파트 내에서 다시 시작해, 진짜. 내가 이 아파트까지 온 시간보다 출입구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구글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얀데스 맵에는 친절하게 출입구가 러시아 말로 뭐죠? Подъезд. 자기네 집을 찾아간다 생각해봐. 오자마자 깜깜한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출입구를 처음에 내가 만약에 뭐 출입구가 뭐 한 18번까지 있으면 출입구를 1번에 가서 18번을 찾는다고 잘못 이제 지도를 안 보고 이 건물이 괜히 걷겠거니 하고 이제 시작하면은 한 200m 이상을 잘못 찾아 헤맬 수도 있어요. 진짜 삥삥 돌아서. 그쵸.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내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 본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출입구에 써있는 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준 그거 보고 가시면 되고, 얀데스 택시에 그 출입문까지 주소가 적혀지거든요. 그것까지 적으시면 얀데스 택시가 그 출입문 앞에 다시 그대로 내려드려요. 그 단지 앞에 차단기 앞에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들어가서 내가 목적지에 설정했던 출입문 번호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거기서 내리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친구네 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웃집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내가 오늘 저녁에 도착했어, 아침에 인사를 하고 싶어, 그럼 그 출입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도 단지 나는 만약에 101번 출입문에 산단 말이에요. 103번이라고 해서 바로 건너편인 줄 알아서 단순하게. 근데 알고 보니 103번이 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얀데스 맵에 그 출입문 번호를 알려준다는 건 되게 좋은 정보예요. 맞아. 이게 이건 것 같은데, 같은 주소에서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출입문이 어느 출입문? 어느 출입문? 그게 처음에 왔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한국에서 아파트는 출입문이 이제 유리 도어,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뭐 이쁘잖아요. 뭐 그쵸. 이렇게 앞에 출입구도 깨끗하고 화단이 이렇게 있고 누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개방형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출입문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출입문이 출입문이랑 생각이 안 되는 진짜 방화문이거든요. 우리 아파트로 치면은 아파트 개별 세대 문 열고 나가는 현관문이라고 불리는 방화문이 있잖아요. 그 방화문이 아파트 출입문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눈에 안 띄어. 아파트 색보다 출입문이 제일 어두워. 그래서 밤에는 잘 못 찾는 경우도 네, 있어요. 빛이 안 보여. 일단 안에서 불 밝힌 게 안 보이게. 왜 방화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죠. 그 주변에 또 엄청 두꺼운 내벽으로 또 돼 있고, 물론 이렇게 단지 내마다 이렇게 이쁘게 창문을 통창을 해놓으신 분들도, 해놓은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는 있지만 통상적인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출입문 엄청 또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그리고 내가 땡긴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삐삐삐삐 버튼 눌러줘야 또 열어줘요. 내가 이게 출입문 눌렀어. 그러면은 세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은데 문을 열었어. 안 열려요. 옆에 보면은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줘야지 이게 열려요. 크기는 거의 바둑알 만해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문이 안 열려. 막 근데 왜 안 열려? 그러면 그 옆에 뭔가 조그만 거 버튼 게 있어요. 그걸 누르고 난 다음에 열어야 되는데 그거 못 찾아서 맨 처음에 적응 안 돼서 문 안 열리는데 지금 문하고 씨름하시는 분들. 여기만의 독특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한국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얀데스 택시, 얀데스 맵. 그리고 이제 그 앱을 설치를 할 때 뭐 얀덱스에 꼭 가입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얀덱스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럼 그냥 플레이스토어 같은 그런 데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건가요?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뭐 얀덱스 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굳이 얀덱스 계정을 안 만드셔도 되고 얀덱스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셔도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아, 저는 제가 잘 몰라요. 물론 살기만 오래 살았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고, 남편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권태기 씨라고. 거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면서 저도 또 이렇게 배우네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하루 날이 밝았어. 이제는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마트도 가야 되고. 할 때,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은행 있잖아요. 러시아은행. 스베르방크. 제일 많이 쓰는 국영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스베르방크 카드를 꼭 만드셔야 될까요? 되나요? 아니면 주로 있으면 편해서 그걸 만드는 걸까요?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하시면은 은행 카드를 발급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은행 카드를 발급받으실 때는 뭐 여권이랑 여권 번역본 그리고 여권 번역 공증 그렇게 가져가시면 거주 등록증. 장기 체류를 하시니까 당연히 거주 등록증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권 번역 공증 그리고 뭐 거주 등록증 3개만 가져가면은 네. 누구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예요. 은행. 왜냐하면 여기 주재원 분이시든 유학생 분이시든 어딘가 돈을 넣어놓고 쓰셔야 되잖아요. 급여 통장이든 아니면 성분 통장이든 스베르방크 계좌를 개설하셔서 거기다 월급을 받던 생활비를 넣던 해서 수시로 꺼내실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드는 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게 처음에 카드를 만들면요, 바로 이제 템포러리로 이제 그걸 줘요. 그 카드에 이제 이름이 안 적힌 카드를 그 카드가 발급될 동안 쓰라고 줘요. 하나 주고 그걸 쓰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처음에 신청한 이제 그 카드가 나와요. 두 번째 카드가 나오는데 이 템포러리 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카드를 쓰다가 정식 카드가 나오면 이거를 파기하고 정식 카드만 써도 되고 이걸 파기 안 하고 그냥 써도 돼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나하고 그냥 따로따로 카드를 갖고 다니고 싶다. 난 모마츠 카드를 쓰고 남편은 정식 카드 쓰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카드 놓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막 이 지갑에 넣어놨다가 저 지갑에 안 뺀 거야. 까먹을 때는 각자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지갑에다가 임시 카드 마냥 비상용 카드 마냥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쓰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파기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본카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오자마자 바로 쓰면 좋은, 써야 되는 어플이 또 있을까? 사실 공항에서 집에 가는 거 택시 부르는 거랑 그 다음날 마트 가서 먹을 거 사는 거랑 그러면 거의 그런 것 같아. 제일 필요한 거 다 말한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자주 가는 마트 어플을 쓰고 나의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또 얀덱스 메트로. 얀덱스 메트로. 여기 또 지하철이 엄청 잘 돼 있죠. 그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내가 쓰는 건 라인이 정해져 있잖아. 1호선에 살아. 그럼 1호선 타고 어디 가는 것만 알려주는데 안 알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14호선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에는 그게 다 표시가 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환승하고 그리고 되게 잘 돼 있죠. 엄청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출구 번호가 생기고 주변 지도가 이제 표시가 세워져 있는 데가 지하철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갔을 때는 지하철 출구로 나오면 이제 멘붕 정신이 없거든요. 맞아.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얀덱스 메트로를 사용하시면 이제 내가 도착하는 역에 출구를 미리 지도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환승을 해야 돼. 그럼 환승할 수 있는 그 계단이나 그 연결구 거기 표시까지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럼 거기 몇 번째 칸에서 내리자마자 네가 그 계단을 통해서 환승하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도 이미지로 돼 있고 그게 출입구 맞아. 예전에 없어서 여기인데 여기 너무 길거든요. 출입구 저쪽인데 나는 이쪽으로 나간 거야. 나가는 땅이 엄청 커.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몰라서 다시 들어가야 돼. 또 돈 들고 아무튼 출입구를 표시해 준다는 거. 출입구 번호가 생겼죠. 사실 예전에 번호 자체가 없었으니까 출입구 표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번호가 생겼으니까 출입구 표시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역을 굳이 탈 일이 없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예쁜 역도 많고 새로 짓는 역도 되게 멋있어요. 모던한데 다 개성 있고 저 가끔 막 찍으러 다니는데 내려오면 어머 이 여기 너무 예쁘다. 어머 여기 되게 멋있다. 그런 게 많아서 진짜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지하철역이 미술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미술관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요. 사람 다 없을 때 막 찍고 싶어. 그럴 때도 있어. 사실 그 지하철 투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지 가이드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관광 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 없는 지하철 찍겠다고 밤늦게 가는 거는 추천 안 드려요. 위험해요. 근데 9시 이후에 지하철에서 뭐 이러고 하지 마. 그냥 갑자기 나와 상관없는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일찍 들어가세요. 9시 이후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지하철 내에서 9시 이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고 나와 상관없이 안 가도 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일찍 들어가시거나 그냥 9시 이후면은 9시 이후에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돈 얼마 안 나와 사실. 4명이잖아요. 그럼 택시비를 부르는 게 낫죠. 요금이 4명이 그렇죠. 지하철 요금을 하는 것보다 그쵸? 거리랑 거의 비슷하지. 안전 안전. 그래 안전에 100룸을 더 쓸 수 있잖아요. 100룸을 찌면.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얘기 길어지면 안 들어도. 약간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볼게요. 앞에 이제 대중교통 얘기가 나온 김에 한국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밸런스 게임 주제는 한국 대중교통, 러시아 대중교통. 어느 게 더 좋나요? 우리 둘 다 이용해봤잖아. 한국에서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봤고 여기서 거의 10년 이용해봤으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라고 하면 지하철 사실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으니 모스크바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 모스크바 대중교통, 서울 대중교통. 저희 둘 다 서울에서 살았던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모스크바 대중교통, 서울 대중교통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나요? 하나, 둘, 셋. 모스크바. 오,
의외죠?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되게 발달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왜죠? 왜, 어떤, 모스크바 지하철만 놓고 보면요.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너무 좋아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부터 좋아서 엄청 예전부터 빨랐어. 좋았는데 진짜 맞아. 그 지하철이 두 대가 붙어서 지하철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붙어서 나와. 아, 이거 이제 약간 충격일 수도 있는데, 한국도 물론 카운트가 있었는데, 한국은 알림 딴딴딴딴 그 요즘 그런 소리가 아직도 신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는 일단 그 방풍벽이 없어요. 스크린 도어가 없는데, 일단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맨 앞에 보면은 이 진행 방향으로 이 지하철이 진입하면서부터 카운트를 하는 시계가 있어요. 초단위 시계가 있는데, 거기서 얘가 진입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1초, 2초 지나가요. 얘가 쭉 가. 도착해서 문 열려서 사람이 타고 다시 닫아서 다시 출발해서 얘가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줘요. 근데 총 이게 4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배차 시간은 40초? 얘가 떠났어. 이제 닫았어. 떠났는데 지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카운터를 다시 시작해요. 1초, 2초 시작하면서 40초쯤 돼 있을 때 다음 차가 들어와 있어. 아직 가지도 않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빨리 오면 그 정도 되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뭐 평균 한 2분 이상은 넘진 않아요. 거의 2분 이내로 그 다음 차가 오니까 한국 같은 경우 저거 출퇴근 시간 저거 놓치면 안 돼 막 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 아니더라도 그냥 걔네 보면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뛰는 경우 있는데 안 뛰셔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금방 한 30초, 40초 기다리면은 1분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길어야 1분, 30초, 2분은 보통 안 넘기고, 정말 사람들 없는 시간대 있잖아요. 잘 안 타는 시간대. 그때 길어야 4분? 그것도 거의 길어요. 저희 낮에도 많이 다니거든요.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 점심시간 아닌 시간, 정말 사람들이 이동 거의 안 하는 시간에 또 다녀봤는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 많이 보니까 다녀봤는데 4분을 안 넘기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2분 30초 이내, 가장 많은 건 1분 30초 이내, 그 다음 차가 오는데, 그거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바로 지금 떠나기 직전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지금 발견한 거야. 그걸 모르고 막 끼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에 찍힙니다. 문이 가차없이 팍 닫혀요. 나 죽었어요. 나 머리 막 이렇게. 우리는 막 경고음도 있고 뭐 약간 우리 다칠 거다. 또 신호 사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래된 기차는 아직 그런 전자 시스템을 안 갖춘 애들도 있어요. 뭐 새로 된 전동차들은 당연히 깜빡깜빡 알려줘요. 핸드폰도 신호등처럼 곧 닫힐 예정이다.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예전 것도 있으니까. 러시아 지하철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 옛날 전차들도 다니니까 그런 애들은 진짜 인정사정 없이 진짜 빡 다치는데, 거기에 겁나서 저는 그냥 보내드립니다. 지하철님 먼저 가시고요. 전 다음 거 타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에 대해 이제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예전 지하철의 그 기억들이 남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하철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전 지하철은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칸에서 탔으면 이 칸은 밖으로는 앞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리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하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확 이렇게 있는데 약간 미래도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멋있게 돼 있거든요. 그 월드컵 앞두고 진짜 도시가 엄청 많이 예뻐졌죠. 그러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확 바뀌었어요. 물론 옛날 것도 같이 다녀요.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쓸만하니까. 옛날 거는 텅텅 진짜 철통이 다니는 느낌? 소음도 엄청 크고, 내가 그냥 도시락통에 내가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소음도 엄청 크고 진동도 엄청 크고 팡팡팡팡팡 진짜 옛날 느낌. 증기기관차 영화에서 보던 거를 내가 그냥 세트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쁘진 않았지만 여기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었는데요.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생기긴 하는데 거의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 화장실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거야. 저도 어서와 뭐 그런 거 해외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더라고. 외국에는 화장실 이런 거 잘 안 돼 있고 기대를 하면 안 돼. 돈도 내야 되는데 한국에 워낙 잘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특별하게 잘 돼 있는 것들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야. 걔네가 특출난 거. 우리나라가 그냥 특출난 거 그쪽에서. TV라면은 뭐 이제 지하철 밖으로 나가서 호텔을 가세요. 호텔을 갈 때 들어갈 때 어색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세요. 로비를 들어가신 다음에 화장실을 가세요. 맞아. 그 관광명소 가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주변에 호텔 좋은 호텔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치 이 호텔 투숙객이냐 그냥 들어가. 그 사람 검사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지하철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이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잘 해줍니다. 아, 맞아. 여기 문화가 아이들 무조건 최우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타고 있으면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유모차 옮겨주고 다 배려를 해줘요. 그 유모차에 탄 아이뿐만 아니라 그 유모차를 갖고 있는 엄마랑 노인까지. 근데 아빠가 갖고 있으면 안 비켜주고 아빠의 자리는 안 비켜주는데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 유모차를 갖고 있는 여성분의 자리까지 비켜줘요. 그거는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한국보다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배려심이 좋고 다들 도와줘. 진짜 보자마자 본능적이야. 완전 반사적으로 나와서 다 들어주고 옮겨주고 뭐 태워주고 비켜주고 아이 보는 순간.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뿐만 아니라 그 택시도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어. 막 지체돼서 막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 밀릴까봐 당연히 기다려줘요. 그리고 내가 횡단보도 여기가 비보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유모차를 끌고 있어. 그럼 내가 그냥 횡단보도에 나타나서 건너요. 안 살피고 건너도 돼. 왜냐면 차들이 알아서 다 멈춰. 저기서부터 진짜 어떨 땐 급하게 막 멈추고 하는데 어쨌든 유모차 우선순위. 이게 한국도 지금 안 간 지 몇 년 됐는데 저상버스 해서 뭐 유모차 태우고 내리기 쉽다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야 됐어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는 유모차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디럭스 유모차를 끌고 버스를 타는 거는 민폐. 근데 여기서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택시를 불렀을 때도 유모차를 실는 거는 한국에서는 택시에서는 민폐. 왜냐하면 트렁크에 가스통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유모차를 실 수가 없어요. 폴딩 되는 거? 폴딩 되는 이제 그런 것만 실어야 되고, 택시기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 거의.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애기가 이제 있으면 이제 기사님이 이제 내리셔가지고 다 접어주고 넣어주고 다 해주고. 왜냐면 본인도 애를 키우는데 애를 항상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되게 알아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거고 애에 대한 배려는 진짜 잘 돼 있고 그리고 버스도 아예 유모차 자리가 있어요. 내가 타면 그냥 유모차 자리가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유모차를 휠체어나 심지어 강아지 자리도 있어요. 애완견 자리도 있어요. 내가 목줄 채웠어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강아지랑 같이 있으라고. 여기 강아지는 저만한 게 얘가 우리 막 요번 30cm, 40cm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케이지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안내견보다 더 큰 애들 있잖아요. 늑대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사이즈를 그냥 같이 타요. 보면은 그 개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표시가 돼 있어. 그럼 같이 동행하거나 아니 그 자리에 이미 꽉 차 있어. 자전거나 휠체어나 어떤 유모차들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좌석에 앉았을 때 그 애도 나와 같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대신 배려는 해주죠. 꼬리가 막 튀어나오지 않게끔. 강아지가 어떻게든 몸을 구겨가지고 주인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게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사회적으로 서로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내가 유용하게 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정리정돈이 되게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남편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나 봐. 그냥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 애도 키우지 말았어야 됐고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됐고 오지도 말았어야 됐어. 우리 남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권태기예요. 권태기인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에 또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또 영상 끄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짜증나는 얘기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은 편집을 예쁘게 못하겠고 건질만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까빠까 났습니다. 안녕. 있습니다.